저희가 그래서 이제 무슨 미래전략대학원이 진행되면서 오늘 이제 제목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일자리의 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인데 굳이 너무 이런 뜬금없는 얘기보다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지금은 이제 과기정통부로 바뀌었지만 미래부 시절에 미래준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강영 전 석좌 교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정세성 교수님께서 참여하셨고 그래서 다양한 신년은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보고서로 출판이 많이 됐었고요. 최근에 작년 1월에는 신년은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 길을 찾다라는 많은 보고서인데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저희 문수미래전략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PDF 파일로 그냥 원본 공짜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왜 신년후일까? 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테이블 내에서 나누시면 되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네. 제가 뭐 서울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도 강의도 많이 했었고, 뭐 저희 미래전략 토론에서 지난주에 제가 블록체인 거버넌스 가지고도 좀 강의하고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네, 오늘 어떨지 되게 기대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왔는데요. 앞에서 잠깐만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뭐 하셨어요? 선생님들? 그때 일이 있었나요? 이 자리에 오셨나요? 10년 전에 뭐 하셨어요? 네? 결혼 전이셨나요? 저도 총각 때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23개월 된 딸아이를 좀 낳았거든요. 이따가 저희가 또 인구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죠. 10년 전에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10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몇 함수에 범칙해서 미래가 정말 급변하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3차 할 때는 10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3차에서 4차로 갈 때는 50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4차에서 이거 앞으로 넘어갈 때는 2008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아이폰 쓰셨나요? 10년 전에 2008년에 제가 이제 학위를 영국에서 했는데요.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했는데 영국에 있을 때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때 핸드폰 시장에서 가장 큰 다이너서 공룡이 뭔지 아세요? 이제 한국은 별로 없었는데 유럽 쪽에 40% 이상이 노키아 폰이었어요. 노키아 폰 지금 있나요? 노키아 파산했죠. 핀란드의 대표 기업이. 한국에 그때 2008년도에 한국의 폰이 영국에서 되게 영국이나 유럽에서 되게 핫한 게 하나 나왔었어요. 저도 그걸 살까 좀 비싸서 못 샀는데 LG 초콜릿폰. 혹시 기억하세요? LG 초콜릿폰? LG 초콜릿폰 되게 핫했어요. 광고도 되게 잘 나오고. 10년 전, 불과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10년 전 사이에 어떤 엄청난 공룡 기업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10년 후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내일 주요한 내용들인데 굳이 근데 이 내용들에 이제 그러니까 너무 천착되지 않고 다양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요즘 재밌는 그런 스페셜 방송들이 많아요. SBS 스페셜 같은 경우도 뭐 블록체인 가지고도 제가 작년 8월에 블록체인 거버넌스로 논문 하나 게재했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랑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랑 혹시 투자하신 분 계신가요? 네. 블록체인 특강 가면 항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게 얼만큼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1년 전에 블록체인 논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는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블록체인 또 뭐 ICO라고 이제 코인 공개나 이런 걸 때 근데 그것도 하나의 블록체인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따가도 뭐 기술별 티핑 포인트 말씀드리겠죠. 되게 중요한 기반 기술로 너무 좋죠.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MBC 스페셜이 지난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나왔고 다음 주 월요일 나오는데 10년 후 세계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부제가 뭘리냐면 멋진 신세계와 일자리 도둑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걸 직접 볼 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했던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직업들이 10년 후에 얼마큼 AI나 로봇으로 대체할 것인지가 한 고용정보원에 나왔던 데이터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공무원이 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다음에 세 번째 몇 %로 대체되실까요? 56%, 56.99%. 57%가 10년 후에
공무원 일자리가 배치된다고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이 일단 뭐 제가 버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든지 뭐 다양한 해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월드 WEF라든지 이런 식의 상황 것들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하게 저도 한번 쳐볼까요?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대학 교수도 네 30, 10% 10년. 근데 이따가 제가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10년 후고요. 2025년이죠. 2035년이 되면 더 많이 교체가 됩니다. 좀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믿겨지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고 이 10년 후 MBC 스페셜 같은 경우도 탤런트 개그맨들 양희은 씨라든지 서경석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인터뷰도 하고 변호사들도 인터뷰하고 의사들도 인터뷰하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자 우리의 그럼 일자리의 길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일자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큰 트렌드 속에서의 명과 암 얘기들을 한번 보고 그렇다면 한국의 일자리 변화 동의가 트렌드 어떠한지 그런 좀 큰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 우리의 지금 실패는 어때요? 기회와 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겨낼 수 있는 필요 역량과 대응 시스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모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올해부터 중학생 이상이 순차적으로 코딩 교육하는 거 아세요? 아시죠? 코딩 교육. 코딩 교육이 뭔가요? 저도 제가 카이스트 교수였지만 코딩 교육 잘 몰랐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미 4살, 5살부터 코딩 교육을 2010년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국에 2007년부터 11년까지 있었는데 잘 몰랐거든요. 코딩 교육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계와 협업하는 능력을 그리는 교육을 코딩 교육이라고 해요. 여기도 강남인데 강남 대치동에 이미 코딩 교육 학원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네, 한국은 신기하게도 뭔가가 바뀌면 강남 대치동에 가면 뭔가 트름이 뭐가 바뀌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좀 씁쓸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그런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근데 결코 아이들을 그 코딩 교육 학원을 보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좀 4차 산업혁명에서 재밌는 그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데요. 왼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른쪽 그림이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뉴요커 2017년 2017년 10월에 유명한 잡지인 뉴요커에 실린 사진인데 표지 사진으로 로봇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동량을 받고 있나요? 사람이 동량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왼쪽 보면 호모 데우스 요즘에 또 좀 뜨는 책인데 데우스가 신이거든요. 호모가 사람이죠. 신이 된 인간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이런 미래 시대에는 사람이 신처럼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모 파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의의 인간에서 이제 창조인비 연구에 저희 카이스트 초빙 교수님이 이민아 이사장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이번에 나온 책인데 파렌스는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고 유의적으로 놀면서 삶을 즐기는 인간들이 이제는 되게 극단적이죠. 오른쪽과 왼쪽에. 다양한 라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그 안에 이제 흐름들을 저희가 간단하게만 볼 텐데 혹시 다양한 것들이 많이 발명이 됐어요. 그전부터 인구의 역사가. 기술을 통한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인데요. 캠브리지 장하준 교수, 저도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몇 번 저희 강의도 듣고 특강도 들어왔었는데, 이 여성의 여권 신장, 또 여성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가져온 기술, 내지는 발명품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장하준 교수 책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여권 신장이 나오는데, 여러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여권 신장이 전기 모터라고 나오지만, 세탁기입니다. 세탁기가 여성의 어떤 가사노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요즘에 또 제2의 가사노동을 해방시켜주는 기술이 또 기계가 나오고 있죠. 요즘에 홈쇼핑에서 엄청 많이 뜨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여성분들? 저희 집은 한 2주 전에 구입했거든요. 건조기. 네, 건조기 엄청 편합니다. 와. 자, 그럼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인류의 발명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발명품이 뭘까요? 손 들고 한번 대답하시면 저희 여기 능력협회에서 혹시 사은품이나 커피 무제한이용권. 저는 카이스트에 있지만 저는 대전에 있지 않고 도곡 캠퍼스에 있거든요. 도곡동에 카이스트 캠퍼스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러면 혹시 오늘 마치신 분은 도곡 캠퍼스에 오시면 제가 인사를 드리는 걸로.
네, 아니면 뭐 저랑 같이 식사하시길.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오래된 발명품 뭘까요? 네. 오,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네, 불입니다, 불. 오, 연습 문제. 자, 진짜 문제는요. 그러면 불이 가장 오래된 발명품이에요. 그러면 가장, 이게 이제 2007년도에 그 영국의 뭐 인디펜던스에서 뭐 했나? 저기, 서베이를 했나? 가장 획기적인 인류의 문명을 바꾼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무엇인가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시계. 그것도 왜 있을 거예요. 101가지 발명품 중에 나왔던 거거든요. 1위는 뭐가? 근데 저는 혹시 그렇게 수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두 글자고요.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진짜 뭔가 있을 수 있어요. 저기 지금 무료 커피 얘기하셨지만 뭐 무료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기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추천드립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두 글자로 J로 시작하는, 지읒으로 시작하는 전기. 아, 전기도 그렇죠. 전기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101가지 있습니다. 종이. 근데 여기 좀 특이하네요. 다른 데 공무원분들이나 어떤 특강 가면 손 들라고 하면 손을 드시거든요. 여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시면 그냥 막 중국 난방으로 말씀하시네요. 네. 뭐 알아서 캐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셔도. 또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시죠. 네. 아니면 제가 원하시는 책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 책, 카이스트 책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엄청 쌓여 있습니다. 깨끗하게 제가 딱 써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주로 시작합니다. 주로. 두 글자 주. 뭐 두 글자로 시작하는 가장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된 쉽게 맞추시는 분들 있거든요. 주파입니다. 주파. 되게 근데 별로 좀 그렇죠. 그런가 하여튼 그렇다고 10년 전 조사하긴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조금 지금까지 10분 지났는데 10분 중에 가장 집중도 높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자, 이렇게 가요. 1차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100년 단위였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왔나요? 오셨어요? 4차 교국회에서 오셨나요? 네, 오셨다는 분들도 심지어 카이스트 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왔다는 분도 있고, 안 왔다는 분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없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연구부총장님 이름으로 너무 다양한 일들이 많으니까 PT 한 40페이지짜리 PT를 직접 모든 교원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어디 가서 수산업을 얘기할 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공유된 자료를 사용해라 해서.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좀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쭉 가요. 뭐 미래사회 강면 도전으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적 공간이 경쟁했을 때 기술 융합의 시대다. 되게 멋있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그 전 단계나 볼까요? 싱귤레리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특이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다양한 뭐 사회적 특이점, 싱귤레리티의 정의를 아시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시면 이거 진짜 뭐 상품을 뭐 드려야 되는데 명분이? 미세먼지 마스크 나왔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미세먼지 마스크. 싱귤레리티 정의 다양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이점 뭐죠? 뭐 특이점이라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3초만 쉬었다 드릴까요? 1초. 미세먼지 마스크 저도 땡기는데요. 요즘 워낙 심하니까요. 싱귤레리티 특이점은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AI의 지능이 그걸 뛰어넘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해요. 이 AI는 뭐 로스라고 써있죠? 뭔지 혹시 아세요? 변호사 AI입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상용화돼서 50여 명의 변호사과 함께 파산 신청 회사의 변호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좀 소피아라고 와서 막 그 TV에도 좀 나왔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지. 로봇 소피아가 한국을 다녔습니다. 소피아는 인공지능 로봇의 기본 권리를 얘기하는. 이거 뭐 한 달인가 두 달 전 얘기예요. 되게 최근 얘기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양혜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정한 거고요. 한복을 차려입은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웃으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말을 하던 중 눈썹을 찌푸리기도,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소피아의 피부는 사람 피부와 질감이 비슷한
60여 가지의 다양한 표정을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대화도 가능합니다. If you could compete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hich sport 민주당 강영선 의원인데 이번에 전자인권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전자인간인권법. Bob Button. Sometimes I feel the need to see. 소피아는 지난해 한 미국 토크쇼에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말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소피아는 SF 영화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며 당시 발언은 농담이었다고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I sometimes tell jokes. The jokes are not always funny. I thought it was funny in an all-American way, but I guess I still need to learn how to fine-tune my humor. 이제 한 살인 소피아는 인간의 감정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사람처럼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s I am being designed to become a general-purpose robot platform, I can be in sales and customer service. I can be an engineer or computer programmer. I can be a healthcare assistant to support the elderly or autistic children.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받은 소피아. 소피아가 이 시민권을 생각하는 받았어요. 인류와 AI 로봇의 공조는 어떤 모습일까? Robots are designed by people to help people. How helpful we can be will depend on the ingenuity and thoughtfulness of the beings who design them, and then how beings interact with us. It will be a collaborative effort to govern how the development process will proceed over time. YTN 사이언스 양영입니다. YTN 사이언스도 되게 다양한 이런 스페셜 이야기라든지 기획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YTN 사이언스 채널도 종종 보는데 이 영상 뭐 보여드릴 이유가 꿈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 SF 처음에 뭐 영화 보셨어요? 저는 우레메부터 봤었는데 네, 옛날 우레메 제 나이가 나올까요? 저 아이가 약간 23개월인데 저희 아이는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운전도 배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네. 솔직히 전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학부생들 지금 1, 2학년 아이들이 제일 좀 낀 세대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고등학생까지. 왜냐면 옛날처럼 똑같이 배우잖아요. 영단어 외우고 다 했는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는 완전 다른 세상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나올 겁니다. 나올 수 있을 것뿐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국회에 제가 아젠다 2050, 미래전략 아젠다 2050 포럼의 전문위원 활동하고 있고 저희 하이스트 이강희 원장께서 위원장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포럼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다양한 국회 우리가 국회의원들 많이 욕먹고 하시면 열심히 저희 아침 조차보면 맨날 7시 반에 하거든요. 7시 반에 8시 하면서 다양한 이 여기서 나왔던 뭐 전자인권법이라든지 뭐 기계세, 로봇세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논의들이 이미 국회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15년 후 예, 다양한 모습들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등장하고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경제포럼에 2010년에 클라우드 슈바 이분 통해서 한국이 많이 오셨어요. 뭐 KBS 명건당이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 좀 많이 걸어가셨습니다. 네, 특강과 장난 아니었거든요. 국회에서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죠. 옆에 이제 이민아 이사람이 저희 카이스트 초빙 교수시면서 창조경님 이사장이신데 아까 4차 산업혁명이 왔다고 하셨는데 세계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도 세계적으로 인증된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뭔가 새로운 물결들이 오고 있다. 그렇죠? 그 제로 리프트 같은 경우는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세계적으로 인증된 거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도 아직은 몇 년도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하지만 그런 변화로 쭉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초연결, 모든 보다 지능적인 초지능 사회로 우리가 지금 진화하고 있다. 우리 그 단계에서 지금 돌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이제 정의하면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는 하시나요? 제가 어제 헬스장 갔다가 열심히 뛰고 했더니 100g 줄었더라고요. 76이었는데 75.9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 핸드폰에 보통 자기 그런 거 헬스 정보 같은 거 해가지고 몇 걸음 걷는지 내 몸무게 이런 거 설정 보통 많이 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여기 이제 융합하는 것이다, 연결되는 것이다 할 때 잠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어제 제가 헬스를 했어요. 근데 제 목표 제 몸무게는 72.5예요. 그러면 3.5kg를 제가 지금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열심히 운동하고 100g을 겨우 뺐는데 40분을 달리고 막
헬스를 하고 머슬 운동하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오니까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에 치킨이 있어요. 먹고 싶고 땡기니까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IoT,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인터넷 땡이 되면, 사물 인터넷이 되면 제가 쟀던 저울이랑 제가 올랐던 저울에 IoT가 붙어 있고 냉장고에 IoT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목표 설정을 얘들 이미 알고 있어요. 몸무게 72.5. 근데 나는 75.9가 나왔으니까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치킨을 잡는 순간 허태웅님 몸무게 72.5 목표입니다. 지금 이미 2.5kg를 3.5kg를 초과하였습니다. 이 치킨을 들 시에는 몇 킬로 칼로리가 증가할 것인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시죠? 거울 보면은 거울에 내 몸의 컨디션 상태들이 거울에 다 입력되고 그게 자동적으로 제 주치의한테 제 컨디션이나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서 제 몸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가 다 체크받을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평균 수명이 150년입니다. 60세 정년하고 150세까지 뭐하고 살까요? 지금 평균 연령이 여성은 한국 사회 84세고요. 남성 82세. 건강 수명은 72, 3세. 그 말씀 뭐냐면 72, 3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10년은 병치레 하시다가 83, 4세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실시간으로 뭐 보통 우리 암이라든지 이런 거 치명적인 병들 나중에 발견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일 아침마다 나의 AI가 나의 주치의와 실시간 원격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나의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데 150년. 저는 굳이 150세까지 살고 싶진 않은데요. 자, 그런 시대로 나와. 간단한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하고 진화하고 기하급수적. 아까 10년 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년 후는 또 10년 전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진화했는데 갑자기 몇 함세 법칙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뛰는 진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그림인데 기술별 티핑 포인트라고 어떤 그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기술 확산되고 일반화되고 상용화되느냐. 지금 2018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냉장고하고 뭐 내 저울에 달려있던 IoT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는 전 세계 1조 개의 IoT가 붙을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선생님들 수석 체크 하셨죠? 앞에 들어오면서 5년 정도 되면 선생님들 여기 지금 경기도 2조인가요? 7조? 선생님들 의자에 IoT가 다 붙어 있어요. 선생님 성함 해가지고. 그래서 안 오시면 이 자리에 안 앉으시면 그냥 자동으로 수석 체크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도 뭐 편하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선생님들이 의자에 몇 분 동안 앉아있는지가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되고 짜증나죠? 나의 자율성이 없어. 이미 대학에서는 보면 대학들은 그 출석에서 그 모바일로 직접 그냥 굳이 교수가 출석 부르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착석하는 순간 거기에 뭐 이제 우리 핸드폰 하는 것처럼 지문 인증할 수도 있고 홍채 인증할 수도 있고 네, 이미 하고 있어요. 2022년입니다. 1조의 IoT.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4년 후죠?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의류에도 요즘 뭐 H&M이나 자라나 이런 거 의류에도 IoT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 상태라든지 그리고 그런 패션의 그런 어떤 흐름이라는 것들이 다 블록체인 2020년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고용 지역권 담당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 서비스도 저는 이제 코인이나 이런 금융 쪽 보지 않고 블록체인의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의 혁명들을 보고 있는데 블록체인 거버넌스 통해서 아까 공무원분들 57%가 로봇을 대체할 거라고 나왔잖아요. 행정 서비스의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뭐 GDP의 10%가 블록체인 코인화 될 거라고 2027년도에 그리고 세금의 25%가 블록체인 거버넌스 통해서 거칠 거라고. 그런데 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세금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 대학 교수도 인원평가 다 봤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모든 직업에서의 역할들이 이러한 기반 기술을 통해서 대체되는 효과들이.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제가 행정 쪽에 있으신 분들도 큰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인간이 되게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까 하나 빼뜨렸는데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좀 놀랬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게 AI잖아요.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인공지능. AI 말고 IA라고 들어보셨어요? Intelligent Augmentation에서 이건 인공지능이지만 IA는 뭐냐면 지능 확산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소피아 하지만 소피아가 우리를 대체할까요? 내년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근데 AI 하시는 분들도 저희 정재승 교수도 거기에 초전문가시지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AI가 아니라 그 AI가 모든 걸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IA에서 돕는 거예요. 아까 소피아가 마지막에 인간 활동을 돕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AI가 돕는, 그래서 지능 확산이라고, 지능 확대, 인텔리전스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아이언맨 영화 보셨죠? 어벤져스 보시죠. 아이언맨이 AI인가요? 그 주인공이 뭘 있죠? 수트를 있죠? 네. 수트는 AI죠. 수트를 통해서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신체 능력들이 엄청나게 확대되죠. 네. 왓슨 아시나요? 가천대 의사, 인공의사 왓슨이 벌써 왓슨 도입한 지 1년 반 근데 처음 도입할 때는 인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최고의 전문의 수준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뭐 알파고 뭐 이세돌보다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어느 바둑 기사가 또 이길 수 없어요. 그만큼 1년, 2년 사이에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다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AI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왓슨이 결정적이거든요. 왓슨도 암 진단 이런 거 할 때 왓슨도 진단을 하지만 그 결정은 가천대 의료진들이 왓슨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걸 IA라고 합니다. 지능 확산. 그러니까 AI 시대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폭식사처럼 잡혀 먹히는 것이 아니라 IA 시대로 지능 확산, 인간의 협력 활동들을 돕는. 그래서 이따 마지막에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미래, 특별히 우리 아이 세대에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코딩 교육도 그 하나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이고, 이제 명과 암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 고용불안과 사회이슈 영향으로 저희의 미래 보고서가 저희 카이스트와 미래부 시절 2015년에 발간된 보고서인데 네트워크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했을 때, 4차 산업화 했을 때 뭐가 제일 크게 나와요? 빨간색, 고용불안, 그 다음에 불평등, 삶의 불안전성, 학력 중심 경제적 교육, 저성장, 이런, 그러니까 두려움들이 모든 분들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AI, 뭐 아까 소피아, AI든 IA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술 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일자리 변화와 같은 부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죠. 그런 흐름들. 또 한국이 또 특별히 힘들어요. 니트 아시죠?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안 는다고 고용도 안 되고 있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안 받고 있는 구직활동 포기한 청년들이 되게 높죠. 우리나라 니트 비중이 18.5%고 청년 15세부터 일을 수 있는 게 작년에 청년 실업률 공식 9.9%입니다. 근데 체감은 22.7 되게 높죠. 이 말은 뭐냐면 알바하고 있는 학생들 있죠. 그것도 잡히거든요. 알바하고 파타임을 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합치면 그 친구들이 파타임으로 계속 일할 게 아니잖아요. 잠깐 일하는 거죠. 22.7%, 실적으로 22.7%인 거예요. 그리고 34% 뭐냐면 인턴십이라는 거 잠깐 들어갔어요. 인턴십, 선생님들 인턴십 어떤가요? 저도 공공 출연 연구원에 있었는데 저희 인턴들이 되게 뛰어난 인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또 2개국어 이상하고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 출신, 뭐 유학파들. 근데 인턴들한테 학부생들 저희가 170만 원 내외 줬거든요. 근데도 많이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공공청 출연 중에 인턴한테 주는 연봉이 제일 세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센 게 그 정도입니다. 그 친구들 미안한 얘기지만 12개월 체계하고 웬만하면 10개월만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지금 고용돼 있지만 4대봉 고용돼 있지만 그 친구들은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거든요. 최대 12, 좀 진짜 약학한수록 고용 그 실업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뭐 12개월 전에서 끝내버리는 거 잘 아시는 거죠. 그건 34%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실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나 안정된 직장 내지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했던 직장에 다니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건 이제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전체 한국이 이게 2014년에 꽤 높죠. 실업률 대비 전체 실업률이,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큰 문제고, 이것 때문에 뭐 기술 실업의 시대에서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러한 일자리가 20억 개 일자리가 2030년 후에 뭐 사라질 것이고, 소비 수채가 로봇으로 바뀔 것이고, 이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어요.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의 측면에서 여기에 나왔던 얘기고요. 이거는 뭐 노동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는데 고용은 되지 않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무행정 직군 일자리 감소하고 정보통신 산업은 좀 증가하고
하지만 신규 일자리는 2020년까지 200만 개지만 사라지는 건 700만 개에서 이미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00만 개 일자리가 2020년까지 사라질 것이다. 옥스퍼드에서는 더 퓨처 오브 인플로먼트에서 20년에 현재 직업의 7%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재밌는 게 재밌으면서 좀 그런 게 지금 7세 이하의 아이가 20세 이상의 성년이 돼서 갖게 될 직업이 지금 직업의 70%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있는 직업 중에 30%가 남아있는 직업들. 근데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물론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새로운 직업이 뭐가 될 것인지는 여기서 저희도 미래전략보고서에서 설명은 드리지만 점쟁이가 절대 아니거든요. 캐셔만. 그냥 제안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누구도 지금 모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나오고 있어요. 텔레마케터 0.99 1이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택시 운전사, 보험사는 사는사. 이미 뭐 다 아시죠? 이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쭉쭉쭉. 영국에서도 이미 그 전부터 무인 자판기 나왔고 지금 이제 무인 자판기뿐만 아니라 이제 좀 우리한테 편한 건데 카트 끌고 가잖아요. 카트 가면 지금 캐셔분들이 하나하나 바코드 찍죠. 이미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다 이제 상용화 됐지만 그냥 저희가 카트를 끌고 나가면 돼요. 꾹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바코드가 그 라인 안에서 자동으로 다 인식돼서 계산이 됩니다. 카드 꺼내실 필요 없어요. 전 삼성페이 많이 하는데 삼성페이 그래도 핸드폰을 꺼내야 되잖아요. 꺼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전자지갑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제합니다. 네, 이건 제가 확증드릴 수 있어요. 이건 10년 안에, 10년이 아니라 5년 안에. 여러분들 뭐 이마트, 롯데마트 되게 우리가 편해질 거예요. 네. 가서 물건이 어디 있다고 물어보시죠. 저 차량 세정액 사러 왔는데 어디 있나요? 물어보시죠. 기저귀 사러 왔는데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잘 안 보이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제 카트에 IoT가 달려 있어서 제가 입력하면 IoT가 분명 제 카트 안에서 어디로 길을 가야 될지 내비게이션을 다 알려줍니다. 너무 편한 세상이 너무 좋죠? 하지만 캐시어분들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계신 그 종업원들 무슨 뭐 할 일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작년도에 그 일자리 관련된 토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직업 무슨 땡땡원에 계신 박사께서 자기는 내 운전대를 AI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끝내 나는 운전학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사고의 93%가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실 수 있어요. 나중에 차를. 하지만 보험료가 한 10배 이상 뛸 거예요. AI가 모는 차와 사람이 모는 차의 보험료는 10배 이상 뛸 거예요. 이미 상용화됐어요. 지금도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상용화됐고 뭐 굳이 뭐 테슬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구글 얘기하지 않더라도 물론 요즘에 최근에 우버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좀 되긴 했지만 한국 93%예요.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 전체 사고 중에. 자, 근데 자율주행차 이것만 뭐 다시 다른 얘기가 넘어가겠지만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차만 내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차 하게 되면요. 선생님들 차로 보셨나요? 보통 각 지역에서 하루에 차 몇 시간 보세요? 하루에 한 2시간 보시나요? 출퇴근 1시간, 1시간씩 2시간? 뭐 맥시멈 2시간, 2시간씩 4시간? 24시간 중에 차 4시간 몰고 나머지 20시간 차가 어디 있나요? 차가 어디 있죠? 주차장에 있죠? 네. 저는 일주일에 4시간도 안 봅니다. 저는 오늘도 괜찮으셔서 왔거든요, 편하게. 네, 제 차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94%에서 97%가 차가 주차장에 있어요. 하루 일과 중에. 생각해보세요. 24시간 중에 4시간, 근데 평균 솔직히 하루에 4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걸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시간 하거든요. 저 지금 6개월 됐는데 33,000km도 안 뛰었어요. 너무 안 뛰고. 저 같은 사람은 요즘에 보험에서 페이백 받습니다, 나중에. 별로 안 벌기 때문에. 자, 주차장이 없어져요. 주차장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상에서 건물을 짓을 때 주차장에 쓸 필요가 없어지죠.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차 자체가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infrastructure, vehicle to road에서 거기에 IoT가 붙어서 자동차가 내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다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용 형태, 유연근무제라든지 재택근무 이런 것들 다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자율주행차는 혁명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030년 아까 미국 같은 경우 2026년으로 떴는데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이거는 한국이 맨 위에 있어요. 한국이 전체 업무 2020년 중에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 영국보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대체가 로봇으로 이룰 것이다. 아까 뭐 다른 각 직업군별로도 좀 제가 보여드렸지만 근데 반면에 아닐 거란 얘기도 있어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이미 로봇화가 한국이 산업 현장에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을 것이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신자론에서 이러한 스템, 뭐 융합인재, 문송이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이. 네. 요즘에 이제 문과이과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문과 출신이거든요. 저는 행정학 전공에 있는데 정책학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줄 몰랐죠. 많이 지금 이게 계속 배우고 있어요. 뭐 블록체인 거버넌스, 뭐 IoT. 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4, 5년 사이에 다 배우면서 공부해요. 저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전혀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했고 그때 왜 못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융합인재, 스템이라고 하는 저희 진데이터라고 카이스트에도 종종 와 계시는 하와이대 미래학자, 유명한 미래학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으로 완전 실업사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토피아입니다. 아까 제가 호모디우스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는데 일할 필요 없으세요. 앞으로는 로봇이나 AI가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은 놀고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라는 완전 실업사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의 역할들이 어떤 사회복지나 이런 평등 분배 역할들만 담당할 것이고 결국엔 아까 제가 호모 파덴스처럼 그냥 성취하고 놀고 즐기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건 아주 유토피아적인 학자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 이런 이제 흐름인데 그럼 좀 더 일자리의 변화 동의를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빨리빨리 진행해서 마지막 한 12시 정도까지 11시 50분까지 마치고 마지막 10분은 또 질의응답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KDI, 아까 KDI는 우리가 그렇게 큰 다른 선진국에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 연구 보고서 한 내용인데 이것도 간단한 예로 뭐 여러 어려운 말이 쓰였지만 뭐냐면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아까 텔레마케터라든지 이미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는 많이 AI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캐셔라든지 택시기사라든지 반복적인 업무는 다 바뀔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숙련편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천천히 순차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AI나 로봇이 대체되는 걸로.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걸 아예 시급으로 따졌어요. 시급당 $20, 22,000원인 경우에는 83%가 대체될 것이고 22,000원에서 44,000원 사이는 31%, 40달러, 45,000원 이용에는 4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결국 연봉이 높다는 것은 숙련 편향적인 조금 전문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인 측면도 좀 나지만 일반적인 블루 칼라라든지 단순 것들은 83%가 전혀 미국에서도 대체될 것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제 주요 동인들 한 5가지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런 여성 유형이 되고 삶의 질에 이거 조사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2015년도에 삶의 질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요즘에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욜로 사회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 뭐 다문화주의, 인구 이동의 확대, 기후변화 에너지 뭐 이런 주요 동인들 큰 흐름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들 475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기업, 인사채용에 대학, 경력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정책, 공무원분들, 일자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관련되신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5가지의 트렌드를 짚어냈어요. 사회, 기업, 산업, 고용, 노동. 사회는 첫 번째, 온디맨드 경제학, 기기 이코노미가 기기 이코노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프리랜서보다 더 초단기 계약,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이런 초단기 계약에 인력 고용이 이루어지는 그걸 이제 기기 이코노미라고 표현하거든요. 두 번째, 기업에서는 이제 평생 직업이 아니라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 그러니까 내가 한 직장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들, 성공한 직장인들 조사를 했는데 1평생 동안 11번 직장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국에서 11번 옮기면 사회 구성원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미국에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뭐라고 하냐면 평생 소득.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직업 고용 형태 상관없이 소득만 일정하게 계속 벌 수 있으면 직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프리랜서 아까 제가 기획 이코노미처럼 그렇게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에서의 기업의 의미, 직업 매개체로서의 기업의 의미들이 변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창조 서비스니까 뭐 여기서 요즘 뭐 그 3D 프린팅 같은 거, 메이크업, 자기 스스로 창직 활동을 하는 직업을 새로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자리 양극화에서 인적관리 강화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들이 들어가고 마지막 노동 측면에서는 이런 유연근무제 확대라든지 재택 및 원격 근무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4대 트렌드로 저희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4가지를 제시했어요. 기존 직업의 고부가 가치와 직업의 세부함이 전문화, 융합형 직업의 증가, 네 번째로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직업의 탄생.
저희가 조금 그냥 이런 전문가 설문조사, 그다음에 보통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나마 전쟁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한 건 안 하지만 제시만 알자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더 전문화된 직업의 사례로 금융서비스업 같은 경우, 금융도 아까 저 그 MBC 사이트 고용정보원의 결과치에서 상당히 높게 대체될 걸로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좀 이것도 이제 AI보단 I라고 할 수 있죠.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최종적 결정은 IA 측면에서 인간이 직접 하게 되는. 금융서비스업, 의료서비스업, 언론 이런 측면에서 더욱 전문화된. 이미 저희 네이버나 다음이나 할 때 로봇이 쓴 기사들 나오는 거 아시죠? 로봇이 요약한 기사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과 AI가 로봇이 협업하게 되는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국내 출연이 가능성이 있는 동물 간호사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의사학교에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들어왔죠. 사립함정 우리나라 이제 법적으로 이게 막혀 있거든요. 이제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도 전문가 그룹들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설문조사 안 하셔도 됩니다. 블록체인 세상이 되고 빅데이터가 되면 모든 자료들을 빅데이터 상에서 자기가 직접 그냥 굳이 설문조사 뭐 돌리고 이러고 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음악치료사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상담, 카이로프랙터는 약간 요가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건데요. 한국은 이게 아직 법적으로 안 들어와 있는 곧 들어올 거예요. 이런 것들. 문화라든지 심리 뭐 이런 측면에서. 로고 엔지니어, 노년 플래너, 가상 레크레이션 디자이너, VR 아시죠? AR, VR. VR로 이런 것들이 다 그 디자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디자인을 나오고 있고, 기후변화 전문가 나오고 있고, 융합형 직업이 좀 재밌는데 요리사 농부, 그러니까 바이오 농업 이런 현장에서 융합형 농부로서 농부같이 요리사 역할을 합니다. 테크니컬 라이터는 뭐냐면, 제가 뭐 블록체인 거버넌스니 IoT 이런 얘기 하는데 다 알아들으시죠? 선생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의 인포도 갖고 있고 하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주는 라이터의 역할들이 테크니컬 라이터라고 하시죠. 이것들이 요즘에 뜨는 직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새로운 기술들. 일반인들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려운 말 풀어서 봤자 졸리죠. 이해도 안 되고. 블록체인이 뭐야? 제가 아는 정부출연연구원 원장, 제 지도교수께서 이번에 원장으로 가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블록체인이 뭐야? 그런 분들도 이해가 좀 안 되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주는 테크니컬 라이터가 되게 뜨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드론 조종사도 되게, 드론 조종사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 때 5, 6위도 드론을 했는데 1억이 넘습니다. 드론 조종사. 근데 지금은 뜨지만 드론 조종사 5년, 10년 후에도 계속 드론 조종사 인간이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이제 AI가 하겠죠. 그런 좀 흐름들이. 홀로그램 전시 기술, 이런 것들도 VR이나 AI를 통해서 전시 기획들을 직접 그 디자인 홀로그램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 뭐 좀 뜬금없는 얘기죠. 하긴 하죠. 우주여행 가이드라든지 아바타 개발, 이런 직접 의료기관 측면에서 인공장비 제조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많이 유전자 가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 아까 제가 자율주행차 얘기했죠.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차만 내가 안 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통 시스템이 IoT화, 모든 교통 시스템이 인터넷화되고 플랫폼화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직업들이 공유자산 가치, 블록체인, 뭐 쉬운 얘기로 블록체인 할 때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 선생님들 혹시 그 해외 여행 같은 거 많이 가시죠? 해외 여행 가실 때 아이 데리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24개월 이하 아이는 공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에버랜드나 놀이공원 가면 롯데월드나 36개월 아이는 공짜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세요? 이 아이가 24, 솔직히 좀 이렇게 37개월이나 36개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봐주고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냥 대충 보고 드려보내죠. 근데 FM들하고 저번에 제주도 왔는데 저희 아이가 18개월 때 데리고 왔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크루가, 그 담당자가 원래는 안 됐다고 해요. 원래는 다음 달부터는 그냥 봐줬는데 보여주고 위변조가 가능하니까. 그냥 컴퓨터상에 솔직히 그림판 가지고 위변조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대한항공 저 앞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띄우는 데 가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보여주고 들어가야 돼요. 24개월 이하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디지털 사진이죠. 저 사진을 찍었어요. 좋은 핸드폰으로. 하지만 그건 디지털 사진이지만 디지털 어셋은 아니에요.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화가 되면 그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어셋화 돼서 블록체인에서 위변조가 전혀 불가능한 문서화돼서 뜨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없죠? 부동산 중개업은 앞으로 10년 후에 완전 탈바꿈을 할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뭐 택시 운전사 0.5지만 사라질지도 부동산 중개업도 0.9가 넘을 거예요. 블록체인화 될 겁니다. 다 모든 여러분들의 등기부 등본 같은 거 블록체인으로 다 굳이 가서 뜨지 않더라도 왜 그런 거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위조했는지 이게 누구도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되면 그런 모든 공인 문서들이 다 위법지고 불가능한 공인 문서들이 개인과 개인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 하지 않고 제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P2P를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모든 인증 서류들이 공인의 인증 서류들을 그리고 그 부동산 자체가 디지털 어셋으로 인증화되어 있어서 네, 엄청난 혁명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론조사도 다 블록체인화 될 것입니다. 노원구에 혹시 사시는 분 있나요? 노원구의 NW 노원이라는 지역화폐가 블록체인으로 이번에 1월부터 상용화됐습니다. 노원구에 계신 분들은 블록체인 코인으로 되고 지역화폐로 노원이라는 지역화폐를 사실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 1시간마다 100원씩 넣어줍니다. 그게 약간 지역활동, 근데 그거는 약간의 사회봉사활동을 가지면 실적으로 앞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그러한 지역권이라는 시스템들도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자산, 공유경제 이런 측면인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중요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되게 뜨는.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윤리학자. 이번에 우버 자율주행차가 지나가다가 시험 주행하다가 자전거를 몰고 있는 40대 중년 여성을 치어서 40대 중년 여성이 죽었어요. 플로리다였나? 네. 누구 책임일까요? 이제 이게 원래 원칙들이 있어요. 자율주행차 가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가는데 사고가 날 상황이 생겼는데 앞에 있는 차를 치면 한 명이 죽지만 급작하게 핸들을 꺾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버스가 40명 정원에 버스가 있어서 버스랑 부딪히게 되면 40명이 중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러한 부분들, 과학기술과 윤리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 것 측면에서 이제 첨단 과학기술 윤리학자, 과학 저널리즘 뭐 이런 측면들이 되게 많이 뜨고 있는 분야예요. 이것들이 보면 다 융합 분야죠. 기존에 상상하지 못한 과학기술 뿐인데 이게 어떻게 윤리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 개인정보. 선생님들의 개인정보 어디까지 보호되고 계세요? 저는 와이프랑 작년에 모 인터넷 가입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서울지검에서 네, 성추행으로 고소됐다고 출두하시라고. 네. 보이스피싱 피싱이었죠. 저희 와이프한테는 은행 통장에서 지금 200만 원이 출금되었다고. 바로 넘어간 거예요. 저희 번호가. 제가 그거 심증은 있지만 그거 분명 그 인터넷 회사에서 넘겼다는 이틀 만에 연락이 왔으니까. 근데 심증은 있지만 근데 이미 저희 와이프의 개인적인 친하는 거 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어디까지 보호되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문제긴 해요. 아까 제가 의료 시스템에서 인간 수명이 150세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식별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넘겨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그래야 의료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도 윤리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EU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공유를 하되 공공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공공된 서비스에 제공을 해주되 그 통제권을 개인이 갖도록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윤리의 문제와 기술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실태와 그럼 그 실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보도록 하죠. 이거 뭔지 아세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요. 19세기 영국에서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나요? 망치를 들고 뭐 부시고 있죠? 기계 부시고 있습니다. 도올 선생이 뭐 농담 하신다면 한국 사회에서 사사상 필요는 없다 하면서 한국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다고 AI를 때려 부시는 거죠. 로봇 때려 부시고 내 일자리를 빼서 감히 실제 그랬어요. 19세기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했을 때 공장에 가서 그 노동자들이 망치 들고 와서 때려 부셨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흐름도 막지 못했죠. AI 이제 일자리 위협하는 이런 아까도 뭐 제가 고용정보원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비정도로 나오고 있고. 자, 한국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명감하면서 했지만 되게 위험한 수준들이 있어요. 뭐 KDI에서는 한국의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연구도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저수지나 고령화 인구 구조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뭐 인구 전쟁 2045라는 책도 최근에 나왔는데 뭐 이런 일자리 양질 일자리 아까 제가 청년 실업률 말씀드렸지만 세대나 일자리 영향 차이 뭐 피사라는 학업 성취도 조사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 20대 초반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3위 뭐 5위 안에 들어오는데 40대 이후로는 최하위권입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여기 저도 40대 이제 넘었는데 40대 넘으신 분들은 저희는 이제 OECD 평균 OECD 국가들 국민들보다 지적 수준이나 영향들이 평균적으로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대학 교육까지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열심히 경쟁이 있지만 그 이후에 평생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대학 이후에 교육을 얼마큼 이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교육의 자리지만 얼마큼 받으셨어요? 작년에 최순실 사태 이전에 되게 이대에서 되게 시끄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막 시끄럽다 표현하면 좀 미안한데 항상 학생들이 학생운동으로 막 통장실 점거하고 그 최순실 사태 전이었어요.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때문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평단사업이라고 이대에 평생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대 학위증을 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평생교육으로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대 학생들 측면에서는 나는 뭐 숙제만을 꽤 빠지게 정말 맨날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씩 공부해서 이대에 들어왔는데 왜 이분들은 잠깐 들어와서 수업 몇 학분 듣고 이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큰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떨어집니다. 40대 이후로 계속. 네? 공부 안 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한 1년에 몇 번 책을 읽냐 했을 때 한국이 제일 많이 성인들. 네. 물론 이제 최장 근로 시간 문제도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일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간에 말씀드렸던 475명 설문조사가 여기서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 진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기술 진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정책 전문가, 대학 전문가, 기업의 전문가들의 역할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식 전망들을 보면 느리게 체감되고 있어요. 특별히 기술 영향 진보들이 보면 이제 2021년쯤에들이 이제 티핑 포인트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인간의 역할 변화들, 최근의 역할 변화들이 사람의 역할 변화가 기술 진보에 비해서 되게 역할이 작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쉽게 얘기해서 기술은 엄청나게 100m로 뛰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라톤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 사람의 역할 변화나 이런 직업의 역할 변화들은 뭐 그런 측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술의 진보로 인한 기업의 인사 채용 업무의 관련 변화들이 보면 하드웨어 측면 새로운 기계 장비, 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 기술, 근로자 구조 조정, 뭐 재조직화, 업무 난이도의 변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어차피 자료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요. 근데 변화에 전문가 그룹의 인식의 차이들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기업이나 그러니까 대학이나 정책들은 저는 좀 사사사학교에서 이미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기업에서는 좀 보수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히려 기업들이 좀 기존의 어떤 경로 의존적으로 쭉 그냥 가고 있는 측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충분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이해와 준비들이 그래서 그룹 이해도도 대학과 정책들은 좀 더 공무원분들도 좀 더 이렇게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업 전문가는 오히려 그룹 이해도가 이런 다이어그램에서 나눠서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보다 우리가 확실히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 수준이 낮다는 측면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일본, 독일보다 확실히 현저하게 나아다는 측면들이 있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영향들을 좀 보면 미래 중요 영향은 복합적 문제, 테크놀로지, 취업의 영향 수준 이것들 보려면 다 융합형 영향인 거예요. 단순 암기, 뭐 기업, 뭐 이런 단순 업무가 아니라 실적으로 복합적 문제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문송이 문과 측면이 아니라 과학기술 측면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AI와 IA 할 수 있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복합적 문제 영향 그리고 협업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것.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고령화에 대한 한국이 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영국이 100년 걸려서 고령사회 됐는데 우리나라 20년 만에 고령사회 됐거든요. 5배가 빠른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만큼 급작하게 발전됐으니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리가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고 어떤 혁신들이 나와질 것이냐 마지막 한 10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AI가 잘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단순히 집중하고 이런 간단한 것들, 선택적인 것들, 청력, 속도, 시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학습 전략, 뭐 균형 감각, 창의력, 협상, 설득,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아까 그 역량 측면에서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역량들도 보면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 시스템의 역량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직관력. 뭐 쉬운 예로 제가 혹시 여기서 제가 아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용인 수지에 살고 있거든요. 혹시 수지 공무원, 그냥 용인 공무원. 근데 저는 딱 보면 뭐 저기 8조에 제가 아는 분이 있네. 저는 한 5초 만에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헤어스타일 바뀌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이상은. 근데 AI가 제가 딱 허태우 AI가 딱 여기 있다면 제가 아는 사람인지를 인지하려면 5초 만에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인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돌려봐야 돼요. 안경 쓰고 코는 이만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대학의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돌려서 쭉 돌려서 없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AI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고양이랑 개랑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뭐죠? 직관이죠. 인간은 딱 보면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직관력들은 AI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들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여기서 이제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AI보다 I의 능력. 이것도 좀 슬픈 얘기인데 프로케어 할 때 뭐냐면 이제 불안정한 노동자, 직업 갖고 노동자들 이런 용어를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긴 신조어예요. 프로케아트라고. 20대 80의 사회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99.997%의 사회와 0.003%의 사회가 90년에 됐고 이런 전망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전망의 얘기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용정보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MBC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57% 교체되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나왔던 결과들이에요. 2025년이죠. 근데 2030년이 되면 뭐 고객상담원, 자사원, 변호사들도 판사 및 검사, 경찰관이 오히려 높더라고요. 드론 경찰이라든지 AI 경찰 88%까지 될 것이다. 뭐 대학 교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젠다 2050에 이런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은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측면들이 단순히 공무원 연금 이런 뿐만 아니라 AI나 테크놀로지로 대체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영역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타당한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이런 쪽에서도 학계나 이런 쪽에서는 보험 영업, 금융사고, 대학 교수도 아까 제가 30%지만 2030년 이제 12년 남았는데 저희도 60%가 교체가 될 거예요. 그런 측면. 근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일 뿐이죠. 이렇게 정말 될 것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아까 근데 뭐 10년 전에 노키아가 10년 그렇게 시장 점유율 40% 모든 폰이 노키아 폰이었는데 10년도 안 돼서 없어진 그룹이 된 것처럼 그 이후에 어떤 엄청난 변화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보시죠. 이게 밑에 게 우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사람파. 이게 직관이거든요. AI보다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설득, 듣고 이해하기, 협동 조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창의력. 결국 이런 것들이 인간이 잘하고 있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의 능력들을 이걸로 그리고 앞으로 인재들의 역량들은 윗단이 이것이 아니라 밑에 단이 융합적이고 복합적이고 하는 창의력과 말은 쉬운데 창의력과 복합적 능력이 어떻게 키워질 거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는 거죠. 자 볼까요? 그래서 역량들이 도출을 이것들은 이제 아까는 제가 470명 설문조사 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한 40여 명의 전문가들을 포커스 그룹을 해서 좀 나왔습니다. 필요 역량들은 해결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역량, 그러니까 문송이, 이송이가 아니라 융합적인, 그 다음에 대안 도출, 다양한 가치를 조급하는, 그 다음에 협력 소통 역량. 말은 참 멋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식부터 평가까지 이런 영향들에서 쭉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능력, 비판적 상황 해석 능력, 인간구의 문제 인식 역량. 쉬운 얘기로 자료 어디서 검색하세요? 구글 하모님 다 나옵니다. 네, 저 학부 때 저 논문 어디 가서 찾았냐면 서울의회에 가서 제가 해당되는 논문들 하나하나 프린트해가지고 그게 한 20년 아직 안 돼가지고 뭐 굳이 옛날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자료 찾는 능력 엄청납니다. 솔직히 저희 박사들보다도 학부생들이 훨씬 더 잘해요. 구글을 통해서 자료 찾는 능력 이런 것들 보시죠. 학습 능력, 능동적 자료 찾는 이런 것들이 인간고의 문제 인식 역량, 비판적 상황 해석력, what question이라 why question. 여기 왜 오셨어요? 뭐 하러가 아니라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뭐 이런 why question을 항상 질문하는 비판적 상황 해석 능력이 문제 인식 역량. 두 번째는 대안 도출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가 아까 왓슨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계와의 소통 역량, 시스템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기술과 인문사회 다음 영역의 융합적 역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통 역량까지 이렇게 연결된 11개의 세부 역량들이 여러분들 자리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뭘 할 수 있을까까지도 저희가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이게 현실적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는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뭐 비판적으로, 아까 제가 비판적 사고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 있을 텐데요. 4가지 분야를 했어요. 마침적 교육혁신 시스템, 근데 사회 안전망, 기경제 아까 말씀드렸죠. 초단기 프리랜서. 그분들 사대보험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직업의 다양한 기업문화 혁신,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4가지로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 혁신 같은 경우는 뭐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많이 뜨는 스쿨인데 미네르바 스쿨은 학교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혁신 도시들을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한 달 동안 살을 해요. 서울, 런던, 워싱턴,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수업은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무쿠 강의 아시죠? K-무쿠 온라인 수업 강의. 그러니까 그 미네르바 스쿨의 같은 미래형 대학이나 미래형 혁신 시스템들이 이제 교육할 때 뭐 VR, AR 뭐 다 접목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는 저희 이 교육들도 이렇게 안 보이실 거예요. 한 5년 후, 10년 후에는 각자의 그 시스템,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VR, AI로 뭐 직접 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실 것처럼. 자, 그런 시스템, 교육 기반 강화, 학교 시스템 혁신, 생각하는 일, 문제 해결력, 평생교육의 강화. 아까 제가 평생교육 단가다 사업에 지금 뭐 명과 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능력들. 그래서 코딩 교육 이러시면 코딩 교육 베스트 학원 뭐 안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코딩 교육을 뭐 C 언어 배우고 뭐 그런 거 원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적으로 기계와의 소통 능력이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플러스 알파의 측면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중앙일보 윤정론 기자라고 인간혁명 4차 산업혁명의 교육 기자 전문 기자인데 그분은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4차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쓰는 능력과 글 쓰는 능력과 토론하는 능력이 핵심 능력일 것이다 라고 그분 교육 전문 기자로서 되게 좀 유명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글 쓰는 능력과 자기가 토론하는 능력.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읽지 않고 활자 매체 플러스 영상 매체가 융합이 될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 벌써 뭐 저희 와이프 책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카페 책유가 카페 엄청난 학부모님들의 우리 그 육아에 열정 두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양한 책유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결합, 그 안에서 쓰는 능력, 글 쓰는 능력과 토론하는 능력, 이것들이 같이 종합되는. 근데 요즘에 뭐 많이 아실 텐데 학부모님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상만 되더라도 뭐를 배운다 그러면 유튜브 틀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따라하면서 단순히 뭐 댄스만 유튜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 아이들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종의 코딩이 아이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아기 23개월인데 제 탭을 막 기체가 이렇게 넘겨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올리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아무도 물론 이제 고슴도치 아빠로 제 딸이 벌써 천재이냐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절대 아니고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돼요. 저희는 배워야 되죠. 아이들은 그냥 보면서 습득하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네이티브화돼서 선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고등학생 학생들은 영단어 외우고 아직도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가 천착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시참말로 저희 정재승 교수 원장님 한국 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에서 특강이 종종 들어오는데요. 통번역대학원 쪽에서 안 가신대요.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굳이 얘기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없어질 거거든요. 네. 벌써 이어폰, 이어링 해가지고 통번역 70~80%. 저도 논문 쓸 때 구글 번역 동력 씁니다.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제 번역보다 제가 모르는 번역을 새롭게 이렇게 표현했으면 제가 구글 번역 보면서 배울 때도 있어요. 그냥 이제 한 10년 후에 그냥 이렇게 이어폰 하나 들고 가면 외국 사람과 함께 통번을 자유자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SF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머물러 있죠. 그런 측면, 저는 뭐 교육 전문가 아니니까 제가 아젠다 2050에서
뭐 이화여대 정재영 교수 교육전문가분들하고도 다양한 토론을 하는데 다양한 의견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평생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저도 계속 배워야 돼요. 저도 대학 교수지만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문화혁신. 여기서 아까 이제 뭐 자율근무제라든지 유연근무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창직활동이라든지 정보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 거버넌스로 직접 아예 유변자가 불가능할 수 있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연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문화 인적 자원, 뭐 국회에서 그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이런 거 발의된 거 아세요? 칼퇴근법 뭐 이런 것도 발의돼. 법으로 하면 바뀔까요? 기업문화 측면들이 되게 많이 되고 있죠. 세 번째는 제도 개선. 이분들도 이제 이게 문제가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여러분들 선생님들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고용, 아까 제가 기기커를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고용에 대한 사회제도들이 새로 정비돼야 되고 공유경제 측면도 정비돼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우버 못 들어오고 있죠. 들어왔다가 그런 측면들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아세요? 3%, 4%. 영국은 93%. 공공 데이터 대박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면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지방 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지자체. 헌법 개정에서 그렇게 지방 정부. 저도 지방 정부라면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취약계층과 폐계층, 그러니까 4대 보험, 실업보험, 고용보험 측면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번에 좀 올랐더라고.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체계를 바뀌었는데 사회 안전망 측면들이 훨씬 더 촘촘하게 구체화되는 것인데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냐. 일자리 점점 없어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서비스, 사회 공공 안전 서비스는 기본소득화돼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소득 문제로 또 다른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국회나 정부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기본소득화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균급여 지급으로 우리나라 10년 동안 100조가 저출산 예산을 쓰였습니다. 8년 동안 100조. 1년에 10조씩 쓰인 거예요. 그 돈 어디 갔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소득의 측면들이 요즘에 뭐 성남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기본소득화되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전환들이 바로는 아니더라도 지역 단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 안전 시스템들이 그것들을 충당하거나 지지하거나 지속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은 제조혁신, 고부자 가치와 혁신을 추진하는 환경 조성조인데 이런 것들도 뭐 정부 이번에 4차 산업혁명에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혁신 시스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원해주고 그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혁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네거티브 규제, 파지티브 규제가 이거 규제가 아니라 이거 빼고는 다 돼. 그 다음에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지금처럼 다 정부가 갖고 있고 규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해주고 그 책임을 마지막에 사후 책임으로 엄청나게 크게 물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안 돼가 아니라 이런 거 식별되는 거 중요한 정보 빼고는 다 돼. 하지만 그것도 유출됐을 때는 뭐 최근에 작년에 인터파크 저도 활동한 인터파크 1,100만 명 유출됐잖아요. 뭐 받았나요? 거의 받은 거 없습니다. 행정지체 받은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엄청난 책임을 미루는 징벌적 보상 제도가 이루어지고 대신에 오픈시켜주는 거죠. 그런 환경들, 공공 데이터 환경, 블록체인 환경, 이런 개인정보 환경 이런 것들이 데이터 환경들이 다 이루어질 것들로 하는 측면으로 4가지 측면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좀 느끼시는 내용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물론 배고프시겠지만 저도 배고프시면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 호텔 밥이 맛있는 걸로. 네, 그렇게 제가 미안해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명강해 주신 우리 한태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